엄청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팁 아니에요? 이런 거 알려주면 국세청이 싫어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제가 올 초에 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올해 듣고 싶으신 컨텐츠를 달라고 하셨을 때 그때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선물! 그쵸. 제가 해마다 이 컨텐츠는 어린이날 컨텐츠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막 히트 치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영상이라서 제가 뿌듯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컨텐츠 보면 계절 타는 거 별로 없잖아요. 얘만 약간 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식 증여 자녀에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증여입니다. 우리가 보통 증여 딱 들었을 때 느낌은 저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근데 허들이 옛날처럼 이거 되게 옛날이거든요. 옛날에 진짜 부자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부자. 왜냐? 그 사이에 물가가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으로 봤을 땐 그렇게 높지 않구나. 네,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속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진짜 부자들이 거의 낼 정도로 만들어져 있던 게 엄청 오랫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일단 증여세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요, 저렇게 아파트나 이런 걸로 뭔가 그렇게 목돈이 이미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 투자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증권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증여 전략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현금 증여랑 주식 증여는 달라요? 오, 좋은 질문입니다. 완전 달라요. 진짜요? 뭐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라기보다 유불리가 있어요. 오. 활용법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두면 우리 같이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겠는데? 그렇죠. 재밌어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자, 제가 해마다 5월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수업 때 저 들었잖아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나도 이거 해주지. 그렇죠. 이걸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약간 부모님한테 하소연 좀 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꿈이 뭐예요? 재벌이세요.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이거잖아요. 그게 좀 못됐다. 그렇죠.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 제가 해준 얘기는 이 화살을 우리 부모님한테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 네, 이제부터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전 세계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건 유태인이라고 하죠. 유태인 같은 말이에요. 부를 거머쥐고 있고 부동산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미국 맨하튼 다 가지고 있고 월가부터 해서 예술계까지 전부 점령하고 있는 게 유태인이죠. 자, 생각해봐요. 유태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금융, 그쵸? 금융이 떠오릅니다. 이게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유태인도 부자예요. 또 하나 뭐 떠올라요? 교육, 되게 좋은 것만 떠오르네? 핍박? 그쵸? 핍박받았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핍박받은 민족이 없어요. 진짜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근데 어떻게 부자예요? 안 신기해요? 자기 나라에 살지조차 못할 만큼 전 세계로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거의 가루가 되었었던 그런 민족인데.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갔을 거 아니에요. 모든 곳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 싸우는 것도 좀 대단하잖아요. 보면 기술 같은 게. 그 기술이 돈에서 나오는 기술이거든요.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는 스타트업이에요. 엄청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강대국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핍박받으면서 흩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로 갔다고 해요. 새로운 도시로 가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모든 게 불리하니까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그 민족의 돈을 이해하는 거였다고 하죠. 어차피 종교나 핏줄이나 신분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불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거를 매수? 돈을 많이 벌어와서 돌아와서 모든 걸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맞네? 맞아요? 뭐 돈을 많이 벌어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그들만의 교육의 방법이 생겼다고 하죠. 돈을 가르치는 거죠. 계속 자녀에게. 그때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유태인들의 성인식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학생이 하고 있죠. 이게 여자 12살, 남자 13살의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 성인식 어때요? 꽃다발? 낱말 맞추기 퀴즈 같이 답이 나오네. 서술식으로 좀 풀어봐요. 꽃다발을 준다. 그쵸. 21세에 뭐 5월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때 성인식을 해요, 우리도. 근데 13살, 12살이면 빠르죠. 네. 자, 부가 대물리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돈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잘 봐요. 엄청 놀랍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성인입니다. 13살의 성인이 되면 이렇게 다 와요. 아빠, 그리고 친척, 친구들은 축의금을 내요.
한 10만 원, 20만 원씩 왜 하죠. 이렇게 많이 내요? 아 어차피 그 친구도 돌려받겠네요. 그렇죠. 이 결혼식이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 결혼식처럼 유태인들은요 성인식하고 나서 그 뒤에는 서로 아무것도 안 챙겨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한 사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래요. 그래서 이때 평생 단 한 번 하는 축의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애들은 한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친척들은 100에서 1, 200이라든지 이 정도 실제로 결혼할 때 이렇게 주기도 하죠. 지금도. 자 아빠는 10몇 년 동안 모아온 돈을 주는 거예요. 얘네들 투자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일단 수천 돼요. 뭐 1000이라 해볼게요. 자 친척들 막 100, 200 또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친구들은 1, 20만 원씩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얘한테 전부 몰아줘요. 그 돈이 대략적으로 4, 5천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크다. 근데 가능하겠잖아요. 딱 봐도 우리나라 축의금 수익처럼 저런 돈이 생긴다고 해요. 저 돈을 이제 부모님이 신탁 거는 거예요. 돈을 잠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그고 주문 권한은 애한테 줘요. 진짜요? 네. 그 출금 되게 되면 아이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해놓고 애한테 이제 네가 굴리거라 하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얘가 이제 종잣돈 삼아서 굴려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12, 13. 얘네들은 밥상머리에서 경제를 논하고 근데 처음에는 다 잡주한대요. 단타치고. 그래서 조금 망해보는 많이 본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깨닫고 이렇게 운용해가지고 얘들이 사회 나갈 때쯤 예를 들면 20대, 30대 이때쯤이 되면 이미 다 배운 채로 나간다고 해요. 대박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복리도 다 느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커져 있고 나갈 때 즈음에는 이 돈이 수억 원의 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한다고 하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바르미츠바를 우리도 이제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저 금액까진 안 모이더라도 씨앗이죠 어떻게 보면. 저 친구의 씨앗을 이렇게 막 심어놓고 13에서 30살이라는 거는 10몇 년이잖아요. 그럼 복리가 얼마야?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게 대략 뭐 30 넘거나 이렇잖아요. 취업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조급해. 왜냐? 시간의 힘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이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저는 이제 40대로 접어들고 투자를 했다는 게 10년이 넘어가고 나니까 이걸 이제 느껴요. 복리를요?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도 제가 느끼는 복리는 아니라고요. 제가 선배님들 또 투자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한 15년 정도부터 급격하게 강하게 느껴진대요. 계속 해왔다는 가정하에 스스로도 좀 느끼고는 있지만 더 강하게 느끼는 거는 제가 예전에 관리했던 고객들 있잖아요. 10년 지나니까 진짜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야, 이게 갈수록 더 불어난다는 걸 그들의 잔고 같은 걸 보면서 저는 지금도 체감하고 있죠. 저게 나의 미래였거니. 쓰러져 버리지만 않는다면 나에게 높은 확률로 올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투자의 원리를 전부 깨닫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바르미츠바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자녀에게 증여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퀴즈 내볼게요. 증여 목돈만 될까요? 적립식으로 증여되나요? 기간 내 얼마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알고 있는데 약간 헷갈리잖아요. 방금 깻님이 얘기한 게 다 돼요. 그럼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모아주면 되겠네. 돼요. 그럼 짠. 큰 돈이 아니어도 되겠구만. 그쵸. 큰 돈이 될 것도 증여가 된다고요. 거의 근데 모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증여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 2025년 4월 28일이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일단 되게 커요. 세금이 크다. 세율이 높다. 볼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떠한 다양한 이유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엄밀히 말하면 다 증여세 내야 되죠. 근데 왜 안 낼까요? 너무 쫌쫌따리라? 네.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봐주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봐주는 거예요? 라는 것도 아니겠죠.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 내라고 하면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증여내? 네?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증여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까지는 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까지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초과분. 자, 제가 어찌 보면 이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제가 요래저래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찾아가지고 조합해서 공부를 한 내용들이어서 깊이가 되게 얕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은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딱 봐도 일단 1억 이하면 뭐 10%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뒤로 가면 급격히 체감적으로 커진다는 느낌이 들죠. 제가 현업했을 때 고객분들 요 정도의 증여 작업은 제가 세팅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PB로서 요거 일을 챙길 일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세금이 몇 천씩 내요. 10%니까 네. 벌써 요 정도 되면 1억 하면 2천 내요. 크다. 그죠? 일단 전반적으로 다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잘 챙겨야 되느냐? 공제라는 걸 챙겨야 됩니다. 자, 공제란 말은 빼준다는 거죠. 이 말은 그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까지 우리가 다 증여로 보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 일정 기간 동안 요 정도까지 준 거는 빼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볼게요. 자, 부부끼리 6억. 꽤 크네? 그래서 많이 쓰는 투자의 방법 팁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부부 중에 한 명이 해외 주식 투자를 했어요. 수익이 엄청 많이 누적이 됐어요. 지금 그렇겠죠? 자, 우리가 양도세 공제 2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몇천 몇억이 플러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방법 알려줄까요? 증여하고 팔면 세금 안 내요. 주식을 증여하고 팔면 양도세 21을 안 낸다고요? 네.
왜요? 세금이 면제니까? 봐요. 자, 이 사람이 엄청나게 차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배우자한테 줬죠. 배우자는 이걸 준 시점으로 수익률이 시작돼요. 평가 금액이 플러스가 많이 나 있는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니까 0%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팔면 세금이 안 나오겠죠. 네. 딱 봐도 너무 뭔가 악용까지는 아닌데 너무 좀 심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좀 허들이 생겼습니다. 아. 일정 기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후에 팔아야 돼요. 이 배우자가. 바로 팔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어차피 가지고 갈 거 넘겨놓고 그때부터 이 수익률이 제로로 세팅이 된다라는 것만 이제 장점을 가지고 가면서 일정 기간 더 지나서 조금씩 팔아내면 엄청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팁 아니에요? 이런 거 알려주면 국세청이 싫어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국세청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국세청에서 전화 올 정도가 되려면 우리 구독자가 아니 6억을 가진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 많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전화 올 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이들은 많이 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누리시고 나면 뭐 그런 날이 생길 수 오겠죠. 자, 그러면 부부끼리 주고 받는 거 다양한 전략이 떠오르죠. 방금 말씀드린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5천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실상 범위가 너무 옛날 금액으로 책정해가지고 지금이랑 맞지 않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듣긴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현금을 주는 거는 뭐 이 돈 정도로 주면 되지만 잘 생각해봐요. 서울에서 원룸 보증금도 안 돼요. 요새는. 그러니까 보증만 하려고 좀 더 큰 돈을 줘야 되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아무튼 5천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에게 2천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부모님이면은 엄마 아빠가 계시다 하면은 둘 다 합쳐서 5천인 거예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아. 증여는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받는 사람. 그 다음 형제 자매가 자녀에게, 즉 이모 삼촌이 조카에게 돈을 줄 때도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이거 생각보다 크죠? 부모님이 형제 자매로 갔다가 형제 자매한테 자녀로 올 수는 없겠죠? 네. 진짜 다들 이런 생각하니까 문제야.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2개가 있다 그러죠. 죽음과 국세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생긴 지 오래 안 된 건데요.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부모님이 이 혼인과 출산을 기점으로 그 전후 일정 기간 동안 1억 원을 또 줄 수 있는 게 생겨 있습니다. 출산 장려책 같은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 봤을 때 이 모든 증여 공제가 리셋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 주기? 당연히 들어봤죠? 언제죠?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요 한도가 싹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짠! 이건 진짜 아기 때부터 알고 있어야지 좀 더 유용하긴 하겠네. 늦지 않았어요. 30도 애기입니다. 그래야 나도 애기에 가까운 사람이 되니까. 아기 되고 싶어요, 혹시? 아니요. 애기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재가 되기 싫은 거죠. 자, 사람이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해 줍니다. 그리고 증여 신고를 해요. 그럼 세금 얼마 나와요? 빵! 0인 거죠. 왜냐면 공제 한도 내에서 했으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님이 애가 태어났을 때 즈음에는 2천이 없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제가 뒤에 다 가져왔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데 방법이 있어요? 쪼개넣기? 네, 그거 됩니다. 그때 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어요. 애가 10살이 되고 나서 이게 코리안 에이지로는 11살이 되는 거겠죠. 코리안 에이지 10살이죠. 아, 그러네. 그러면 코리안 옛 에이지. 이때 한도가 새로 생겨났으니까 또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니까. 그쵸. 또 10년이 지나 애가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5천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어요. 자, 30인데 여전히 부모님의 터울 속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예전과 달라서. 그래서 이때 또 원하면 5천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높은 확률로 30이 넘어서 혼인을 하겠죠. 자, 혼인을 할 때 또는 출산을 할 때 혼인, 출산 둘 다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합쳐서 1억이에요? 네. 이때 1억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러프하게 32살쯤에 결혼해 볼게요.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원금 기준이 대략 2억 4천입니다. 자, 세금 없이 2억 4천인데 이 기간이 30년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힘을. 시간의 힘이라는 것은 복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복리가 실제로 2억 4천이라는 원금과 만났을 때 훨씬 클 겁니다. 저 뭐 생각난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억이 이제 교육비 뭐 그런 기타 등등일 거 아니에요. 먹이는 거는 먹여야 되니까 뭐 절반 감한다 치고 한 5천 정도를 학원비로 썼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보내고 그거를 약간 투자로 쓰면 되지 않아요? 매우 20대 같은 발언입니다.
아닙니다. 자, 대부분의 문제는 사교육이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좀 깨있는 정말 유태인 부모님 같은 부모님들처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교육비를 아껴가지고 요거 충분히 달성 가능하죠. 실제로 훨씬 많은 돈을 쓰니까. 영어 유치원 뭐 월에 150이라는데? 그런 돈들을 아낄 수 있으면 자 이렇게 넣어준다면 나중에 애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훨씬 큰 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는 2천 주고 2천 주고 5천 주고 5천 주고 마지막 결혼할 때 1억 주면 2.4억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1억 빼고 생각해도 2천 주고 2천 주고 5천 주고 5천 주고는 쉽죠. 네. 태어나서 2천 주고 10살 되면 2천 주고 20살 되면 성인이니까 5천 주고 30살 되면 5천 주고 자 1.4억 원 원금 기준으로 우리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공제 한도에서 열심히 준다고 했을 때 이 주는 방법도요 3가지로 나뉩니다. 볼게요. 너무 쉽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첫 번째는 현금 증여입니다. 말 그대로 현금을 이체시켜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주는 거죠. 넣어주는 거죠. 네. 주식 우리가 입고 출고 하잖아요. 이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체라고 부르기도 막 해요. 근데 주식 증여랑 펀드 증여는 달라요? 그렇죠. 자, 봐봐요. 우리가 현금은 그냥 보내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송금이죠. 자, 주식 증여는 입고 출고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그냥 팔지 않고 10주 보내는 거, 100주 보내는 거. 그러면 저 금액 범위 내에서 주식을 보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펀드는 기본적으로 그런 작업 자체를 안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를 팔지 않고 누구한테 보낸다 이런 거 실제로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비스가 있긴 한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펀드는. 근데 적립식 펀드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주식은 적립식 주식 이상하죠. 네. 막상 내가 그냥 정기적으로 사는 거긴 하지만 적립식 주식이라는 상품을 명확하게 우리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펀드는 하루에 하나의 가격만 있다 보니까 적립식 펀드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적립식 펀드의 형태로 정해진 약속대로 자녀의 계좌에서 펀드를 사주는 거죠. 이거는 정해진 약속대로 매수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는 방식은 부모가 자식에게 사주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주식 증여랑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1, 2, 3번이 다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 세금도 달라요. 에? 진짜요? 네. 그래서 놀랍죠? 근데 왜 적립식 펀드예요? 그냥 펀드는 안 되고? 아, 여기서 말하는 적립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눠서 넣겠다라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명확한 한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적립식 펀드를 이용한다 안 한다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약속대로 사주겠다는 게 아니라 적립식 펀드라는 그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증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거랑 비슷해요.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그냥 나의 연금을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 그냥 상품 이름이에요. 연금저축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식으로 쪼개 넣는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립식 펀드라는 하나의 명확한 시스템, 그걸 이용했을 때 증여가 된다. 근데 세금이 왜 달라져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2천, 2천, 5천, 5천. 이거 어떻게 줄 거냐? 자, 1번. 너무 쉽습니다. 현금 증여입니다. 자, 애가 태어났어요. 0살입니다. 주식 계좌 터집니다, 요새. 터가지고 부모의 은행 계좌에 돈 있죠? 이 현금을 그냥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끝나죠. 자, 이체하고 나서 그 현금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자, 이거 거쳐간 게 현금이잖아요. 이걸로 증여신고하는 거고 여기 2천만 원 이하면 끝나죠. 아주 깔끔합니다. 세금 빵원. 네, 세금 빵원이죠.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자, 이거 2천 안 넘게 하면 되죠. 그리고 자녀에게 현금을 준 거고 현금 증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현금은 자녀 거잖아요. 이제 이걸로 투자를 해서 이게 10억이 되든 1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그거는 이제 자녀의 계좌가 불어난 거이기 때문에 증여세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세금 없을 때 주고 나서 그걸로 투자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현금으로는 뭐 유망한 주식을 사거나 자산 배분을 하거나 배당주를 사거나 이런 것들 마음껏 해도 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많은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보통 자녀 증권 계좌는 어떤 계좌 터요? 오, 대단한 질문인데? 자, 자녀 계좌는 뭐 트냐? 놀랍게도요. ISA도 터지고요. 위탁 계좌도 터지고요. 연저도 터집니다. ISA 터져요? 네. 그럼 ISA 틀면 되지 않아요? 3년이 만기라서 그런가? 그게 좀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저는 어때요? 길죠? 자, 위탁은 어차피 뭐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연저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겠죠. 주식 안 사고 어차피 ETF 살 거라면 얘 안세공이잖아요 근데 아기가 20살 됐을 때. 그쵸. 이거 안세공입니다. 아 그러면 보통 연저해서 하면 딱 좋겠네요. 연저가 베스트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위탁을 많이 합니다. 주식을 사주기 위해. 아 그러네. ETF밖에 못 사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ETF 사줄 거면 연저 터셔도 되고 다른 것까지 하시려면 위탁을 트는 게 낫습니다. ISA는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하다.
계좌번호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 계좌에서 100억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거 최초에 2천만 원 부모가 준 거예요. 증여한 거 있어요. 봤는데 계좌번호 다를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세무가 전공은 아니니까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골치 아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금 증여 너무 쉽죠? 네. 자, 깻님은 먼 미래에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떤 걸 해주는 게 깻님 성향에는 맞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헌금으로 넣어줬어요. 이체했어요. 그럼 자녀의 계좌에 2천만 원 뿅 현금 들어갑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걸 우리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매매가 잦으면 안 돼요. 왜요? 매매가 잦으면 2천만 원 증여해놓고 저걸로 우리는 나중에 수억 원을 만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수억 원이 됐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불어난 게 아니라 부모의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익이 난 것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그 수익 부분을 증여 매길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매겨요? 그거는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 이거는 2천만 원이 100억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둬서 쭉 불어난 거면 이거 자녀 계좌 속에서 그냥 불어난 거다. 근데 부모님이 엄청 사고 팔고 잘해가지고 100억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증여라고 보기보다 이 100억은 부모가 만든 거기 때문에 부모의 기여도에 대해서 이제 증여를 매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 살짝 일종의 차명이라 보는 거예요. 차명 계좌처럼. 부모가 매매하려고 자녀에게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매가 잦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놓고 좀 매매 적게 할 수 있는 주식이나 그런 전략 위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산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매수는 괜찮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도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주식도 만약에 하나를 계속 사줬다 그런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절묘하게 사고 팔고 계속 수익을 냈으면 부모의 기여분이 너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언젠가 자녀가 생긴다면 태어나서 2천만 원 넣고 고민을 한 겁니다. 과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애가 20살, 30살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을까? 근데 연저에서 넣는 거면은 배당주 세팅해도 되겠는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최소 20년이잖아요. 좀 아깝다 근데. 주식하고 싶긴 하다. 근데 20년, 30년 이렇게 보면 주식 되게 고르기 어려워요. 그쵸. 네, 봐봐요. 애플 지금 너무 당연한데 20년 뒤, 20년 전에 있었던 기업들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만약에 펀드를 샀어요. 안에서 갈아주잖아요. 예를 들어 뭐 미국 펀드 또는 성장주 펀드 이런 걸 샀어요. 뭐 탑10 이런 거 샀어요. 사면 안에서 갈아줄 거니까 엄청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방금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막 옛날에 인텔이 맛이 간 것처럼 노키아 맛이 간 것처럼 그런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용을 많이 내잖아요. 그 비용이 20년, 30년 되면 사실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게 윈인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로 갈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인덱스입니다. ETF. 네. 왜냐면 S&P 500, 나스닥 100 얘네들을 ETF나 펀드로 여기서 담으면 엄청 싸잖아요. 자, 그러면 S&P 500과 나스닥 100은요 인덱스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액티브성이 있어요. 왜냐? S&P 500 등 안에 들어야지 들어가는 거고 탈락되면 빼주는 거잖아요. 갈아주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누군가 안 좋아진 거는 빼주고 좋아진 건 넣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식 투자는 저쪽이 저는 가장 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으로 인덱스를 사두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종목을 여러 개 살 필요는 없겠네요? 전혀 없죠. 왜냐면 하나 안에 500개, 100개 들어있잖아요. 그니까. 만약에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국가분산 정도만 하면 되겠죠. CSI 300 넣고 코덱스 200 넣고 니프티 50 넣고 이런 식으로 쪼개는 정도. 그러니까 굳이 개별 주식으로 가는 게 자녀 주식 계좌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도움이 됐나요? 먼 미래에 뭐 사주고 싶어요? S&P 500. S&P 500. 되게 강요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도 가치 투자 너무 좋아하고 가치 투자를 너무나 추종하는 사람인데 ISA 계좌, 위탁 계좌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가치 투자를 공부해서 오히려 해라고 하죠. 하지만 한결같이 연저에서 뭐라고요? 연저에서는 자산 배분, ETF, 인덱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개념에서 자녀 계좌도 그게 가장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공부할 양이 살짝 많아져요. 두 번째는 주식 증여입니다. 이거는요, 부모의 은행 계좌가 아니죠. 이번에는 증권 계좌입니다. 부모의 증권 계좌에서 자녀의 증권 계좌로 주식인 상태로 보냅니다. 자, 이 주식인 상태로 보내면 이 보내는 날 그 잔고가 2천 안 넘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네. 법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주식은 가격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가격으로 보내는지 궁금하죠? 네. 자, 어떤 가격을 보냈느냐? 밑에 있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증여 1회에 이체했을 거 아니에요. 자, 주식을 이체한 날, 전 2달, 후 2달, 이 4달 동안에 이 주식의 종가의 평균을 낸 게 주식의 증여 가격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4월 2일에 이체를 했어요, 주식을. 그러면 2월 1일 종가, 그 다음에 6월... 아니. 이 4달 전체, 매일, 일간. 이걸 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주식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만약에 주식의 가격이 요렇게 됐어요. 그럼 요때만 딱 전날 가격으로 이체를 하는 거를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거 봐봐요. 이게 가격이 이게 아니잖아요. 적정한 가격은 가치평가를 한데 본다면 이게 보통 이 주식의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증여를 딱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그 평균값을 올려버리게 되면 보통 이 주식이 만들고 있는 가격대로 증여가 되도록 된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만약에 증여를 할 거라면 주식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2천을 딱 맞춰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주식이 빠졌을 때 이체를 하죠. 주식이 빠졌을 때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우리가 공시 보다 보면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잖아요. 그거 할 때가 저점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한미반도체? 야, 그 단어를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근데 왜 그거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는.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2세에서 3세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대기업들 다 재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신호는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증여한다니까요. 증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낮게 세금 내고 기다리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이 빠졌을 때 증여를 하는 건데 우리는 오늘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주식 증여를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부모님이 특정 주식을 계속 사고 있어요. 좋아서 계속 살 거야. 근데 정말 많이 빠졌어요. 자녀에게 줘요. 어차피 갖고 있을 거고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증여세 안 내게 미리 자녀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빠졌을 때 증여 신청해버리죠. 근데 뭐가 더 나아요? 현금으로 그냥 해서 그날 사는 거랑 주식 증여를 하는 거랑? 봐봐요. 주식을 안 가지고 있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냥 현금 이체하고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주식이 이미 엄청 많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증여하는 거죠. 왜냐면 굳이 그걸 또 팔아서 현금화시킬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그거 그대로 이체해버리면 되죠. 저 같으면 그냥 현금 증여하고 거기서 살 것 같은데 가격이 낮을 때. 왜냐면 이거는 평균치로 계산을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계속 낮을 것 같다고 예상해서 샀는데 그 이후로 쭉 올라버리면 평균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증여한 가격이. 장점이 뭐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아서 일부 떼준다? 이거 말고는 장점이 있어요? 팁을 하나 줄게요. 봐봐요. 자, 증여세 신고 기일은요. 신고 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깻님이 자녀에게 주식을 막 잊혔어요. 오늘 당장 신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겠죠? 보통은 증여한 그 날부터 3달째 되는 달의 말일이에요. 그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네, 그 전까지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러프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신고는 3달이에요. 평가는 2달이라 했죠. 평가는 2달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오늘 이체를 했어요. 왜냐? 주식이 진짜 많이 모으고 있던 거 빠졌기 때문에 일부를 떼가지고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직전 2달의 가격 확정이죠. 알죠? 알죠. 이거는 확정입니다. 픽스. 자, 미래 2달 몰라요? 지금 이체했어요. 앞으로 2달 동안 지켜볼 겁니다. 만약에 더 빠지거나 거의 그냥 기고 있어요. 그러면 2달 동안 이 이후에 바로 다음날 신고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증여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가격이 올라오고 막 반등하고 회복되고 있어요. 다시 되돌리면 돼요. 증여 신고 안 하면 돼요. 취소하면 되잖아요. 현금 증여는 취소가 없어요. 현금은 주고 사서 물렸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주고 물렸어. 그럼 돌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주식이 자녀 증권 계좌에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건 아무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수익도 얘랑 상관이 없어요? 네. 이 2달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원복하게 되면 증여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주식 증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빠졌을 때 신고하는 건 오케이. 급등했을 때 어차피 가격을 보는 거는 2달이고 신고 기한은 3달이기 때문에 급등했다 이러면 이번에 안 할래. 다음에 빠지면 하지 뭐. 취소할 수 있다고요. 장점이네. 너무 큰 장점입니다. 근데 현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닥인 것 같은데 해서 증여해서 줬는데 사고 나서 빠진다? 못 물립니다. 아예 취소가 없어요. 그러면 막 S&P 500 이런 거 지수 사줄 거 아니면은 주식을 사줄 생각이라면 그냥 증여하는 게 낫겠다. 주식 증여가 더 유리하겠죠. 이거는 매우 꿀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 과거 2달은 이미 확정인 거고 미래 2달은 지켜보면 되잖아요. 내가 보고 선택지가 2개가 펼쳐지는 게 주식 증여의 장점입니다. 마치 채권 같은 거죠. 채권 투자의 장점은 뭐예요? 오르면 팔아버리면 되고 빠지면 만기 보유하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의 선택지가 다 주어진다는 것은 아주 이제 유리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주식 증여를 했을 때는 오르면 다시 빠꾸 하면 되고 내리면 증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만약에 내렸어. 그러면 증여 가액은 더 내려가죠. 그쵸. 그러면 좋고 더 싸게 됐네? 라고 해서 2천만 원 막 증여했는데 나중에 가액 잡히는 거는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온다니까요. 공제 한도가 남아버리게 됩니다. 주식 증여였습니다. 세 번째는 적립식 펀드의 증여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목돈 없는 부모님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애가 영세예요. 돈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영세라는 건 보통 부모가 초년생일 경우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천 돈 쉽지 않아요. 2천이라는 돈을 한 방에 줄 수 있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적립식 펀드입니다. 자, 그림 볼게요. 부모의 은행 계좌에서 자녀의 증권 계좌로 매달 일정 현금이 이체되도록 자동 이체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월하죠. 그리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펀드가 사지도록 자동으로 매수되는 약정을 겁니다. 매수 약정. 근데 그러면은 저렇게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를 현금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소액이 이제 매달 가는 건데 그것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증여를 하겠다 앞으로? 그렇죠. 봐봐요. 자동 이체할 때 우리는 뭘 정하게 되냐면 금액이랑 기간 정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계좌에서 계좌로 한 달에 15만 원, 매월 25일에 10년 할게요 라고 기간까지 정해지게 되죠. 그럼 그거 합하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10만 원 해볼게요. 10만 원, 1년에 120. 10년요? 이러면 1200이잖아요. 그러면 1200을 앞으로 10년 동안 자녀의 계좌로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이 약속 가지고 증여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서류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2,000을 줄 게 아니라 2,000은 지금 없지만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자녀에게 2,000 안 넘는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증여신고가 되고 세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돈이라는 것의 가치, 시간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미래에 있는 돈은 지금 왜 돈이랑 다르죠? 다르죠. 미래가 더 크죠. 그러면 지금 미래에 앞으로 10년 동안 돈을 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세금 신고할 때 할증해야 돼요? 할인해야 돼요? 깎아줘야죠. 깎아줘야 되죠. 그래서 3% 깎아줍니다. 이체하는 현금을 깎아줘요? 현금 깎아준 게 아니라 세금을 깎아준다고요. 세금에 계산되는 금액을 깎아준다고요. 헷갈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월 18만 9천 원을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10년 동안 자동 이체한 후로 이렇게 사지도록 약정 다 하면 이거 합하면 2,268만 원이거든요. 근데 신고할 때는 2,000 안 되게 계산이 돼요. 왜냐? 이 돈은 미래 돈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3% 할인을 해줘요, 지금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00 안 넘게 해서 세금 없이 신고가 된다고요. 실제로는 2,000 넘지만. 왜냐? 미래에 있는 돈이니까 지금 다 당겨오면 할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적립식의 장점은요. 돈이 없이도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 증여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 또 하나의 장점은 미래에 있는 돈은 할인까지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히는 2,000보다 좀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 달 넣는 돈이랑 다음 달 넣는 돈 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가지고 증여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할인해주는 게 뭐냐면요. 이거 정부가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은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기준으로 정해져요. 그럼 변동 할인이에요? 완전히 생 변동은 아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이제 고시 같은 걸 하죠. 그 청약 이자랑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걔도 갑자기 탁 올려주고 대출금리도 그런 식이잖아요. 한참 내려가고 나면 문자 오잖아요.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요것도 그때그때의 시장 상황에 맞게 그 사회의 금리 상황에 맞게 바뀝니다. 계약할 당시에요? 아니면 계약할 당시에 신고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이 계좌 이렇게 뜨잖아요. 자동이체 이렇게 하죠. 그럼 자동이체를 했다는 서류가 이렇게 증빙으로 나와요.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18만 9천 원 10년간 하기로 했습니다는 서류 나오잖아요. 저걸로 증여신고를 하면 지금은 이렇게 된다고요. 증여세 안 내고 2,000 언더로 실제로는 2,268만 원을 주는 걸로 해서 공제 범위 내에서 세금 안 내고 증여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꿀팁이죠. 그러면 생으로 현금을 매달 적립해주는 것보단 이걸 이용하는 게 낫겠네요. 생으로 매달 내가 일정한 금액을 이체했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죠. 그쵸. 증여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뭐 누군가 돈을 1,000만 원 빌렸어요. 갚아요. 어떻게 갚을 건데 매달 10만 원씩 그냥 내가 돈이 생겨서 갚는 거랑 10만 원씩 갚겠습니다라는 서류나 이런 거를 정확히 만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펀드는 아무거나 사도 돼요? 네,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이게 바로 적립식 펀드의 증여 방식입니다. TDF 사면 되겠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워낙 장기니까요. 자녀 계좌에서 이렇게 사면 최소 10년이잖아요. 그리고 10년 해봤자 10살, 20년 해봤자 20살, 20년 요새 진짜 애기잖아요. 30년까지 해본다. 10년, 20년, 30년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의 투자들이 너무 결과 좋죠. 그러니까 이런 자녀 계좌에서는요. 저는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를 20년 모았다. 과연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다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중간중간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자 지금 미국 빠진다고 해서 저는 미국 빠지는 거 엄청 경계 많이 했죠. 하지만 자기네 계좌에서 S&P 500 산다? 너무 찬성입니다. 다 이겨낼걸. 자산 배분은 언제든지 옳고요. 근데 고민님 취향은 뭐예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저의 취향보다는 상황이 맞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각자에게 맞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번 현금 2,000 줄 수 있으면 1번 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2번으로 하면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아직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목돈을 모아놓지는 않았다. 그럼 3번 하면 돼요.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이 잘 맞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쭉 보여드렸던 거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계좌는 자녀의 증권 계좌입니다. 자, 이거 여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계좌 개설은 원래는요 오프라인에만 됐어요. 부모님이 서류를 이만큼을 뽑아가지고 가서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언제 바뀌었냐면요 2023년 4월 10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저 이때 영상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있지는 않던데 어쨌든 이게 생기고 나서 우리에게 가능해진 건 뭐냐? 자녀의 계좌 개설도 부모님이 비대면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살이 되기 이전까지는요, 부모님이 뭐냐면요, 법정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법정 대리인이라는 건 애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얘를 대신해서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계좌 개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미성년자는요,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해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증권사가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된다면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부모님 신분증 준비해 주시고 부모님 휴대폰으로 해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아주세요. 이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되고 뭐라고 치면 되냐면 가족관계 증명서 치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휴대폰 인증 정도만 하면 이게 발급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하진 않아요. 휴대폰 인증으로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인증 간단히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되고 동일한 사이트 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바로 옆에 기본증명서라는 란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왜 있는 건지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이거 되게 애매해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도 같이 발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3개월 지나면 안 되고 부모명의 또는 자녀 명의 그리고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되도록 밑에 거는 자녀 명의로, 기본 증명서를 상세 증명서로 발급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 4가지를 준비해 주신 후에 스마트폰을 켜가지고요. 증권사 이름을 검색합니다. 미래세,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큰 거 골라가지고 켜서 들어가면 계좌 개설 메뉴 떡하니 있잖아요. 요새는 놀랍게도 그거 누르자마자 자녀 계좌 개설 거의 바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쓰고 있는 증권 앱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자녀 계좌를 개설한다 치면은 제가 로그인한 그 계정으로 둘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게 법정 대리인이 계좌 개설하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내 폰에서 내 명의로 내가 각종 인증을 하고 내가 들어가서 자녀의 계좌를 볼 수 있고 주문까지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두 다 되려면 자녀 이름에 공인인증서가 들어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발급받고 다 넣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이 자녀 거를 다 만들어서 주문까지 다 내줄 수 있다. 어차피 애가 만약에 0살인데 계좌 개설까지만 해주고 주문 못 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살 거니? 이렇게 하면 대답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다 해줄 수 있고 요거 있으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좌 개설을 하고 나면 이제 현금으로 하거나 주식으로 주거나 적립식으로 해주거나 이렇게 주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증여. 마지막 증여신고 해야 되잖아요. 증여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신고하는 절차는요. 자, 먼저 자녀의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현금이든 주식이든 적립식 펀드든. 그 다음에 이체를 한 그날의 거래 내역이 인쇄가 돼요. HTS에서 해도 되고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도 돼요. 2가지 방법 다 괜찮고요. 하게 되면 이거 프린트로 인쇄 꼭 안 해도요. PDF 다운도 됩니다. 그러면 저 거래 내역과 잔고를 출력한다는 게 이체를 받은 자녀 계좌의 거래 내역과 잔고인 거예요? 네. 거래 내역 얼마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이 계좌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찍는 거죠. 요거 2개를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요. PDF 파일을 가지고 있는 채로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위에 찾으면 증여세 바로 딱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위에 뽑아놓은 이 PDF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첨부하면서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얼마 증여했습니다 라는 걸 다 입력하고 신고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인증이 남는 거냐면 몇 월 며칠에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로 주식이나 뭔가를 뭐 얼마 가량 이렇게 이체했다라는 게 이렇게 남잖아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녀의 계좌에서 이게 막 크게 불어나고 해도 과거에 이렇게 홈택스 신고해 놓은 걸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2,000, 5,000 이런 식으로 아기가 21살, 뭐 31살 될 때쯤 한 번에 이렇게 넘겼다 쳐요. 넘기고 나서 중간중간에 막 용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자, 원칙과 아닌 걸 알려드릴게요. 1번의 원칙은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는 거는 10년 합산이에요. 합산. 그러니까 10살 되고 빵 줬는데 그 다음부터 뭐 짜잘한 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10년 후에 신고할 때는 신고하는 거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준 거를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야 원칙은 맞는 거예요. 근데 증여세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인 통념상 이거는 뭐 용돈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게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 애매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봐봐요. 계좌 개설하고 2천만 딱 넣은 거는 누가 봐도 이건 뭐예요? 자녀한테 증여한 거잖아요. 신고하면 돼요. 근데 애가 이제 뭐 학교 가고 용돈 주고 부모님이 용돈 주기도 하고 그런 거 입금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명확히 발라지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그림에서 거기에 맞게 준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린이날 기념을 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자,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 줄 수 있고
10살이 되었을 때 또 2천 더 줄 수 있고, 성인이 되면 5천 줄 수 있고, 또 성인 돼서 10년 지나면 5천 줄 수 있고,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1억 원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공제 금액이니까 세금 없이 이만큼을 줄 수 있고, 참고로 부자들은요, 이 공제 금액만큼 이용하고도 항상 조금씩 더 줘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그냥 세금 내고 듬뿍 주는 거를 더 선호해요. 한 4천 주는 거죠. 그럼 세금 조금 내고 그 정도로 듬뿍 주는 걸 더 선호해요. 그렇게 주고 나면 이제 돈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걸로 뭘 하느냐? 자, 돈을 먼저 줬으면 주식 사주면 되고, 근데 웬만하면 인덱스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아예 주면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주식으로 줘라 라고 했고, 만약에 아직 많이 가진 게 없이 좀 더 초년생에 가깝다 하면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주는 약속 자체를 증여신고 해가지고 주면 할인까지 해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계좌 개설은 해야 될 거고,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 되고, 비대면으로 할 때는 4개 준비물을 준비하고 신분증과 스마트폰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이렇게 4개로 계좌 개설을 하면 되고, 이체를 하고 나면 이체 내역 잔고 딱 출력해가지고 홈택스 들어가서 몇 월 며칠에 증여를 했습니다. 신고 딱 하면 끝납니다. 됐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막연하게 자녀한테 증권 증여한다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배우기 전까지는 야, 주식 준다고? 그 절차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서류 있을 때는 쉽지 않았었어요, 사실. 서류 많을 때는 저거 증여신고도 다 세무사한테 맡겼어요. 세무사한테 맡기는 비용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세무사까지 써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돈,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였다면, 지금은 전부 전산화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들끼리 용돈 주고 받는 그런 모든 것들도 저렇게 정리 잘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에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르미츠바처럼 아기가 막 한 초등학생 고학년쯤 되면 이런 개념을 심어주면서 같이 이런 거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옥효진 선생님 책 있잖아요. 오, 네네네. 그거 되게 좋잖아요. 네. 내용. 상황에 대해서 대입해가지고 설명 잘 해놔서 그런 거 같이 읽어보면서 이런 거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애기들한테 경제관념 심어주는 것에는 옥효진 선생님의 책도 좋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꼭 해가지고 요 의미를 하나씩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정말 좋은 경제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태인들을 훌쩍 뛰어넘는 정말 훌륭한 민족을 찾으라고 하면 거의 한국인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유태인들은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우리도 많은 부를 가지긴 했구나. 근데 금융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없지 않아요? 저도 제가 스스로 배워서 안 거지 어렸을 때 막 배운 건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장 약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저렇게 대단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점점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전 세계를 막 제패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다르겠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진짜 금융인으로 똑똑하게 키우자고요. 어린이날 컨텐츠 의미 있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